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를 거머쥐었던 사나이. 현대의 어떤 억만장자도 그가 이룩한 제국 앞에서는 작아질 뿐입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존 D. 록펠러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나이.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석유왕 존 D. 록펠러입니다. 그의 재산은 오늘날 가치로 무려 수백조 원에 달했죠.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나이. 현대의 천문학적인 숫자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부의 상징. 그의 이름은 바로 존 D. 록펠러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나이. 그 압도적인 부의 정점에 섰던 인물. 그의 이름은 바로 존 D. 록펠러입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조차 어려운 거대한 제국의 시작이었죠.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를 거머쥔 사나이. 국가의 경제마저 좌우했던 권력의 상징. 그의 이름은 바로 존 D. 록펠러입니다. 그는 대체 어떻게 이 거대한 제국을 세웠을까요? 인류의 기나긴 역사를 통틀어 가장 거대한 부를 거머쥐었던 단 한 사람. 그의 이름은 바로 존 D. 록펠러입니다. 지금부터 그 거대한 부의 진짜 시작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그 거대한 제국. 그 막대한 부의 시작점에는 바로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어검은 황금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석유였죠. 그가 쌓아올린 막대한 부. 그 진정한 원천은 땅속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쉼없이 솟아나는 검은 황금, 바로 석유였죠. 끊임없이 움직이는 펌프는 산업시대의 심장과 같았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막대한 부. 그 끝없는 부의 원천은 바로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검은 황금 석유였습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펌프처럼 그의 제국은 멈출 줄 몰랐죠. 그가 그토록 거대한 부의 제국을 세울 수 있었던 진짜 원천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척박한 땅 속에서 끝없이 솟구쳐 오르는 검은 황금 석유였습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시추기들이 땅속 깊은 곳에서 검은 액체를 퍼올렸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막대한 부의 원천은 바로 이 검은 황금 석유였습니다. 해질녘에도 쉼없이 움직이는 거대한 펌프들은 그가 쌓아올린 막대한 부의 심장과도 같았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이 검은 황금, 즉 석유가 바로 이 모든 거대한 제국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그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독점가의 모습이 숨겨져 있었죠. 그는 거대한 산업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갔고 그 어떤 경쟁자도 살아남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빛나는 성공 이면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경쟁자들은 철저히 무너져 내렸고 그의 통제력은 산업 전체를 집어삼켰죠. 하지만 찬란한 성공 이면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독점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경쟁자의 작은 틈조차 결코 용납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기회의 문을 닫아버렸죠. 하지만 이 거대한 성공의 이면에는 매우 차갑고 무자비한 얼굴이 숨어 있었습니다. 경쟁자들을 향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철저한 파멸을 안겨주며 시장을 완벽하게 독점해 나갔죠. 성공을 향한 집착은 잔인한 결단으로 이어졌죠. 수많은 경쟁자들은 거대한 자본의 벽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한 독점가였죠. 그의 거대한 성공 뒤에는 피도 눈물도 없는 무자비한 독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경쟁자들을 모두 몰아내고 홀로 거대한 산업의 문턱에 섰지만 그곳엔 짙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선가이기도 했습니다. 인류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막대한 재산을 기꺼이 사회에 환원했으며 수많은 병원과 연구소들이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인류의 건강을 지키고 새로운 배움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선가라는 칭호는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의 그 막대한 부를 인류의 건강과 의학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기부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선가로서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죠. 동시에 그는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인류의 건강과 질병 퇴치를 위해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선가의 행보였죠. 수많은 병원과 의학연구소가 바로 그의 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막대한 자본은
곧 의학 연구와 공중보건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세운 거대한 병원과 연구소들은 오늘날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인류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인류의 질병을 퇴치하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데 자신의 막대한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이는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선가로 기억하게 만들었죠. 피도 눈물도 없는 악덕 자본가,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선가. 과연 록펠러의 진짜 얼굴은 이 둘 중 어느 쪽이었을까요? 세상은 아직도 그를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지 못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악덕 자본가였을까요? 아니면 인류를 사랑한 위대한 자선가였을까요? 사람들은 그를 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과연 그의 진짜 얼굴은 무엇이었을까요? 피도 눈물도 없는 악덕 자본가, 그리고 인류를 사랑한 위대한 자선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두 모습 중 과연 어떤 것이 그의 진짜 얼굴일까요? 피도 눈물도 없는 악덕 자본가일까요? 아니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선가일까요? 그의 진짜 얼굴은 하나로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이토록 선명하게 대비되는 인물도 드물 테니까요. 피도 눈물도 없는 악덕 자본가, 아니면 인류를 위하는 위대한 자선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이 두 평가 속에서 과연 그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요? 잔혹한 악덕 자본가, 그리고 위대한 자선가.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두 가지 평가 속에서 과연 록펠러의 진짜 얼굴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여전히 묵직합니다. 지금부터 세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야망과 굴곡진 발자취를 이제 천천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상을 바꾼 한 남자의 굴곡진 일대기를 따라가 봅니다. 빈틈없고 냉철했던 그의 판단들은 현대 비즈니스의 역사를 완전히 새로 썼습니다. 그의 이름 뒤에는 거대한 부와 권력, 그리고 짙은 그림자가 함께했습니다. 고요한 회의실에서 내려진 그의 결정들은 미국의 역사마저 바꿔놓았죠. 이제 그가 걸어온 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수많은 결정이 내려졌을 이 적막한 회의실, 그의 거대한 야망이 머물던 곳입니다. 세상을 바꾼 한 남자의 굴곡진 일대기. 지금부터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수많은 결정들이 내려졌던 이 고요한 회의실에서 그의 야망은 세계의 산업을 재편했습니다. 이제부터 세상을 바꾼 한 남자의 굴곡진 일대기를 본격적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세상을 통째로 바꿔놓은 한 남자의 굴곡진 일대기를 따라가 봅니다. 거대한 제국을 세운 그의 발자취 속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1839년 뉴욕주 리치포드의 깊은 숲속, 작고 허름한 나무 오두막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훗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존 디 록펠러의 조용한 시작이었습니다. 1839년 뉴욕주 리치포드, 인적 드문 숲속의 낡은 나무 오두막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가 될 아이가 첫 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주 초라한 시작이었죠. 1839년 뉴욕주 리치포드의 작은 숲속, 인적조차 드문 그곳에는 바람을 간신히 막아내는 낡은 오두막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훗날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아이가 태어납니다. 1839년 뉴욕주 리치포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허름한 통나무 집이 있었습니다. 어린 록펠러는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세상을 향한 첫 숨을 내쉬었죠. 매서운 바람이 스며드는 뉴욕주 리치포드의 낡은 오두막, 장작불 하나의 의지에 길고 추운 밤을 견뎌야 했던 곳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초라한 공간이 바로 훗날 세계 제1의 부자가 탄생한 요람이었습니다. 1839년 뉴욕주 리치포드의 가난한 오두막, 이 낡고 외딴 집의 고요함 속에서 훗날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될 존 디 록펠러의 거대한 여정이 비로소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아버지 윌리엄은 평범한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낡은 마차에 수상한 약병들을 싣고 다녔죠. 스스로를 의사라 부르며 낯선 마을들을 떠돌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의사라 칭하며 여러 마을을 떠돌았습니다. 낡은 마차에 정체불명의 약병을 싣고 다니며 가짜 약을 팔곤 했죠. 당연히 가족을 돌보는 일은 늘 뒷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툭하면 오랫동안 집을 비웠습니다. 가짜 약을 팔며 이리저리 떠돌았기 때문이죠. 가장의 빈자리는
가족들에게 늘 불안감을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수레에 정체불명의 약병들을 싣고 다녔습니다. 이른바 만병통치약이라 부르며 사람들을 속였죠. 발길이 닿는 대로 떠돌아다녔기에 가족들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비우는 날이 길어질수록 남겨진 가족들의 삶은 더욱 궁핍해졌습니다. 끝없는 기다림과 불안 속에서 어린 록펠러는 일찍부터 철이 들어야만 했죠. 수레에 정체 모를 약병들을 싣고서 아버지는 또다시 긴 유랑을 떠났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정은 언제나 뒷전이었죠. 기약 없이 남겨진 가족들의 깊은 불안감은 어린 아들의 마음에 짙은 그늘을 남겼습니다. 반면 어머니 일라이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깊은 신앙심을 가진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매일 밤 희미한 촛불 아래서 엄격한 규율과 절약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반면 어머니 일라이자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녀는 깊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어린 존에게 절약의 가치를 엄격히 가르쳤죠.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도 늘 기도를 드리던 어머니의 모습은 그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엄격한 가르침의 바탕에는 언제나 깊은 신앙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촛불 아래서 성경을 읽으며 어린 존에게 바른 길을 일러주곤 했죠. 어머니 일라이자는 전혀 달랐습니다. 촛불 아래서 성경을 읽어주며 절약과 근면함을 엄격하게 가르쳤죠. 그녀의 깊은 신앙은 어린 존의 굳건한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반면 어머니 일라이자는 깊은 신앙심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늘 낡은 성경을 읽으며 아들에게 절약과 정직의 가치를 엄격하게 가르쳤죠. 이 단단한 가르침은 훗날 그의 평생을 지탱하는 뿌리가 되었습니다. 매일 밤 촛불 아래서 어머니는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낭비 없는 삶과 정직의 가치를 아들의 마음에 깊이 새겼죠. 이 엄격한 가르침은 훗날 거대한 제국의 단단한 주춧돌이 됩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어린 존은 일찍부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칠면조를 키워내다 팔고 이웃집 밭일도 거들었습니다. 푼돈이라도 모으기 위해서였죠. 어린 존은 가게의 보탬이 되고자 이웃 농장의 자비를 묵묵히 거들었습니다. 칠면조를 직접 키워내다 파는 일도 그의 몫이었죠. 땀 흘려 모은 그 작은 푼돈들은 어린 그에게 돈의 진짜 무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웃 농장의 자비를 돕는 것도 그의 몫이었습니다. 떼약볕 아래서 감자를 캐고 삭슬 받으면 아주 작은 동전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았죠. 그 어린 나이에 돈의 무게를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이웃 농장의 감자를 캐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죠. 그 작은 손에 쥐어진 동전 몇 뎃은 훗날 거대한 제국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웃의 허드렛 일을 거들고 받은 동전 한 뎃조차 어린 그에게는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가고 있었던 거죠. 가난 속에서 시작된 고된 노동은 어린 존의 삶에 뼈저린 교훈을 새겨 넣었습니다. 세상에 결코 공짜는 없으며 모든 부는 철저한 계산과 땀방울이 모인 결과라는 것을 말이죠. 어린 시절부터 그는 번 돈을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투박한 나무 책상 위에 낡은 동전들을 늘어놓고 작은 손으로 하나하나 세어갔죠.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 위대한 투자의 첫걸음이었습니다. 동전 하나하나의 무게를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낡은 장부에 빼곡히 적힌 숫자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죠. 그것은 스스로 세운 철저한 원칙의 시작이었습니다. 장부에 숫자를 적어 내려가며 소녀는 돈의 흐름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동전 한 대의 무게를 깨달았던 이 작은 습관은 훗날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굳건한 철학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번 돈을 단 한 푼도 빠짐없이 꼼꼼히 장부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동전 하나하나의 무게를 체감했던 이 작은 습관은 훗날 그의 경영 전체를 지배하는 아주 확고한 철학이 됩니다. 그가 땀 흘려 번 돈은 장부에 빠짐없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작고 사소해 보였던 습관이 훗날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거대한 철학으로 자리 잡습니다. 소녀는 그날 번 동전을 하나하나 헤아리며 낡은 장부에 그 흐름을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작은 습관은 훗날 그의 삶을 지배하는 단단한 철학이 되어줍니다. 록펠러 가족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당시 상업의 중심지로 급부상하던 오하이오주의 클리블랜드로 이주하게 됩니다. 마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가는 거리는 활기와 역동성으로 가득 차 있었죠. 록펠러 가족이 새롭게 정착한 곳은
당시 상업의 중심지로 떠오르던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였습니다. 마차와 상인들로 붐비는 역동적인 거리는 어린 록펠러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었죠. 새로운 도시는 어린 록펠러에게 완전히 다른 세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차와 상인들이 쉴 새 없이 오가며 상업의 활기가 넘쳐 흘렀죠. 그의 마음속에도 거대한 야망이 조용히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마차가 오가는 클리블랜드의 분주한 거리. 이 역동적인 도시는 소년 록펠러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상인들이 거래를 흥정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상업의 교과서였죠. 어린 존의 눈앞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상점들과 활기찬 상인들의 모습이 눈부시게 펼쳐졌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정착지가 아니라 미래의 사업가를 일깨우는 거대한 교실이었죠. 그곳에서 소년 록펠러는 거대한 상업의 흐름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항구와 철도가 만나는 이 도시는 훗날 그의 야망을 펼칠 완벽한 무대가 되어주었죠. 새로운 삶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16살이 된 존은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무더운 한여름이었지만 단정한 검은색 양복을 차려입고 거리를 걸었죠. 이마에 땀이 맺혀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6살이 된 소년 존은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은 양복을 차려입은 채 오직 일자리를 구하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낯선 거리의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죠. 몇 주째 끝이 보이지 않는 구직 활동이었습니다. 몸이 지칠 법도 한 더운 날씨였지만 그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단정한 검은 양복 차림으로 어디든 계속 찾아갔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었지만 그는 두꺼운 양복을 벗지 않았습니다. 땀방울이 턱끝에 맺혀도 존의 걸음은 멈추지 않았죠. 수많은 회사의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렸습니다. 거절의 연속이었습니다. 덥고 지치는 여름날이었지만 소녀는 매일 아침 다시 구두끈을 조여 맸습니다. 언젠가 자신을 알아봐줄 곳이 반드시 있을 거라 믿었죠. 수주째 이어지는 거절 속에서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에 젖은 구두를 이끌고 또 다른 회사 문을 두드렸죠. 이 고된 첫걸음이 훗날 거대한 제국의 시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침내 그는 휴잇 앤 터틀이라는 무역회사의 보조회계사로 취직하게 됩니다. 이 작은 책상 위에서 훗날 세계를 뒤흔들 그의 위대한 상업적 여정이 조용히 첫 발을 내디뎠죠. 마침내 휴잇 앤 터틀이라는 회사의 보조회계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이 작은 책상에서 훗날 거대해질 상업적 여정이 첫 페이지가 쓰이기 시작한 것이죠. 마침내 휴잇 앤 터틀이라는 회사의 보조회계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작은 책상 위에서 그의 길고 위대한 상업적 여정이 비로소 첫 발을 내디딘 것이죠. 휴잇 앤 터틀에서의 업무는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정교함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커다란 장부를 펼치고 펜 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죠. 이 작은 책상 위에서 상업의 기초를 완벽하게 흡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휴잇 앤 터틀이라는 물류회사에서 마침내 보조회계사로 일하게 됩니다. 이 작고 조용한 책상이 훗날 거대해질 그의 위대한 여정이 진짜 출발점이 된 셈이죠. 마침내 휴잇 앤 터틀이라는 회사에 보조회계사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꼼꼼하게 숫자를 적어내려간 이 낡은 장부 위에서 훗날 세상을 뒤흔들 위대한 상업적 여정이 마침내 시작된 것입니다. 회계사로 일하던 시절 그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장부의 빈틈을 찾고 비용을 줄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윤의 시작이었습니다.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부의 작은 숫자 하나가 결국 기업의 생사를 가르고 있었죠. 그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비용 절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회계사 시절 그는 숫자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것만이 이윤을 남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뼈저리게 배웠죠. 수많은 기업의 장부를 들여다보며 그는 단순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죠. 불필요한 비용을 철저히 줄이는 것. 그것이 모든 이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숫자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계장부를 꼼꼼히 살피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이윤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단 1센트의 누수도 허용하지 않았죠. 복잡한 장부 속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부를 들여다보며 뼈저리게 느꼈죠. 불필요한 비용을 철저히 줄이는 것만이 진짜 이윤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말입니다. 1859년 펜실베이니아주 타이터스빌, 땅속 깊은 곳에서 검은 액체가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세계 최초로 석유가 터져나오며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막을 올린 겁니다. 1859년 펜실베이니아주 타이터스빌, 거대한 목재 굴착기 위로 검은 액체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상업용 석유 시대에 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죠. 마침내 1859년 펜실베이니아주 타이터스빌에서 검고 끈적한 액체가 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세계 최초의 상업용 유전이 터져나온 순간이었죠. 검고 끈적한 액체가 솟구치던 그 순간 인류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에너지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마침내 1859년 펜실베이니아 타이터스빌에서 검은 액체가 힘차게 솟구쳤습니다. 하늘 높이 치솟는 그 검은 줄기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1859년 펜실베이니아주 타이터스빌, 하늘 높이 솟구친 검은 액체는 단순한 자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거대한 석유 시대의 강렬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진흙투성이의 시추 현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록펠러의 눈에 이 끝없는 원유 채굴은 그저 무모한 도박판처럼 보였죠. 너도 나도 일확천금을 꿈꾸며 시추에 뛰어들었죠. 하지만 그건 말 그대로 도박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록펠러는 이 혼란스러운 채굴판에서 한 발짝 물러나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죠. 사람들은 인생 역전을 꿈꾸며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었죠. 하지만 록펠러의 눈에 석유 채굴은 그저 무모한 도박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 혼란에서 한 걸음 물러나 전혀 다른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일확천금만 바라보고 진흙탕 속에서 무작정 땅을 팠습니다. 하지만 록펠러의 눈에 이런 채굴은 그저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진흙탕 싸움 대신 전혀 다른 곳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진흙탕 속에서 원유를 캐기 위해 몰려들었죠. 하지만 록펠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도박과도 같은 무모한 채굴 경쟁 대신 전혀 다른 곳에 조용히 주목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이 진흙탕 같은 채굴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달랐습니다. 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박 같은 채굴 대신 전혀 다른 곳에 주목하기 시작했죠. 록펠러의 시선이 머문 곳은 땅속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원유를 가공해 등유를 만들어내는 정제업이었죠. 시추보다 위험 부담은 적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원유를 가공해 등유를 만드는 정제업이었습니다. 땅을 파는 도박보다 가공해서 파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원이었죠. 검은 원유를 불빛으로 바꾸는 정제 과정. 그는 시추의 도박보다는 이 과정이 훨씬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라 확신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가장 견고한 수익원을 마침내 찾아낸 것이죠. 그것은 바로 원유를 가공해 등유를 만드는 정제업이었습니다. 그는 도박과도 같은 채굴보다 정제업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그가 찾아낸 해답은 원유를 가공해 등유를 만드는 일, 바로 정제업이었습니다. 변동성이 큰 채굴보다는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원이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끊임없이 솟구치는 원유를 가공해 불을 밝히는 등유를 만들어내는 곳. 그는 뜨거운 연기를 내뿜는 이 정제소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원이라는 걸 꿰뚫어 보았습니다. 1863년 록펠러는 정제 기술의 중요성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뛰어난 화학자인 세뮤얼 앤드루스와 굳게 손을 맞잡았죠. 이들의 첫 정유 공장이 마침내 클리블랜드에 세워집니다. 1863년 그는 유능한 화학자였던 세뮤얼 앤드루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에 첫 정유 공장을 세우며 본격적인 석유 사업에 닷을 올렸죠. 1863년 록펠러는 또 한 번의 중요한 결단을 내립니다. 뛰어난 화학자인 세뮤얼 앤드루스와 기꺼이 손을 잡은 것이죠. 이 두 사람은 클리블랜드에 첫 정유 공장을 세우고 새로운 산업의 기초를 단단히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1863년 록펠러는 탁월한 화학자였던 세뮤얼 앤드루스와 운명적인 손을 잡게 됩니다. 기술과 자본이 만난 이 두 사람은 클리블랜드에 첫 정유 공장을 세우며 본격적인 사업의 서막을 열었죠. 1863년 그는 유능한 화학자였던 세뮤얼 앤드루스와 마침내 손을 맞잡습니다. 이들의 결합은 클리블랜드에 세워진 첫 정유 공장이라는 역사적인 결과물로 이어졌죠. 1863년 록펠러는 뛰어난 화학자였던 세뮤얼 앤드루스와 마침내 손을 잡게 됩니다. 클리블랜드에 세워진 이 첫 정유 공장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석유 제국의 진정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록펠러는 회사의 운명을 바꿀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바로 오랜 동업자였던 클라크의 지분을 72,500달러라는 거액에 완전히 사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불과 2년 뒤 그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거액인 72,500달러를 지불하고 동업자 클라크의 지분을 모두 사들인 것이죠. 이제 회사는 온전히 그의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후 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72,500달러의 거금을 들여서 동업자의 지분을 모두 사들인 것이죠. 회사의 지배권은 온전히 그의 몫이 되었습니다. 2년 뒤 록펠러는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72,500달러라는 거금을 들여 동업자 클라크의 지분을 모두 사들인 것이죠. 마침내 회사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년 뒤 록펠러는 중대한 결단을 내립니다. 72,500달러라는 거액을 지불하고 동업자 클라크의 지분을 모두 사들인 것이죠. 마침내 회사의 경영권을 온전히 손에 쥐게 됩니다. 결국 2년 뒤 그는 72,500달러를 지불하고 동업자 클라크의 남은 지분을 모두 사들였습니다. 이제 그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회사의 절대적인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1870년 혼란스럽던 석유 시장에 새로운 기준이 등장합니다. 록펠러는 일관된 품질을 약속하며 마침내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하죠. 거대한 제국의 첫걸음이었습니다. 1870년 록펠러는 마침내 자신의 회사를 세웁니다. 이름은 스탠더드 오일이었습니다. 당시 들쭉날쭉했던 기름의 품질을 항상 일정하고 완벽한 표준, 즉 스탠더드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였죠. 마침내 1870년 그는 흔들림 없는 품질의 기준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아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간판을 내겁니다. 본격적인 정유제국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죠. 1870년 마침내 그는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합니다. 이름 그대로 언제나 일관된 품질을 제공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죠. 거대한 제국의 기초가 완벽히 다져졌습니다. 1870년 록펠러는 마침내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된 품질을 보장하겠다는 그의 단호한 의지였죠. 이 작고 빛나는 명판이 거대한 제국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1870년 마침내 록펠러는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합니다. 언제나 일관된 품질의 석유를 세상에 공급하겠다는 거대한 제국의 선언이었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전략가 헨리 플래글러가 합류합니다. 그의 등장은 단순한 동업이 아니었죠. 스탠더드 오일은 이제 거대한 자본을 넘어 철도 회사들을 압박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플래글러는 단순한 동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도 회사들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아주 치밀한 전략가였죠. 이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운송망을 완전히 장악할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합니다. 플래글러의 냉철한 분석은 곧바로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철도 회사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들었고 막대한 운송량을 무기로 내세워 유리한 운임표를 짜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플래글러는 단순한 동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시 가장 강력했던 철도 회사들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치밀한 운임표와 노선도 위에서 스탠더드 오일의 첫 번째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죠. 플래글러의 치밀한 전략은 곧바로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철도 회사들을 쥐고 흔들어 가장 유리한 운송망을 짜는 것이었죠. 테이블에 마주 앉은 이들의 대화는 거대한 제국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플래글러라는 완벽한 파트너를 얻은 록펠러는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그들의 다음 목표는 자신들을 억눌러왔던 거대한 철도 회사들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제된 석유를 전국으로 팔기 위해서는 빠르고 대량으로 실어 나를
철도 운송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록펠러는 자신이 가진 거대한 물동량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석유를 미국 전역에 팔기 위해서는 철도 운송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죠. 록펠러는 자신이 쥐고 있던 거대한 물동량을 강력한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철도 회사들을 향해 은밀하고도 치밀하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석유를 더 멀리, 더 많이 팔기 위해서는 철도 운송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자신이 쥐고 있던 거대한 물동량을 무기 삼아 당시 막강했던 철도 회사들에게 조용히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석유를 전국으로 팔기 위해선 철도망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자신이 가진 거대한 물동량을 무기로 삼았죠. 대형 철도 회사들에게 다가가 은밀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정제된 석유를 전국에 팔기 위해서는 끝없이 이어진 철도망이 필수였습니다. 록펠러는 자신의 거대한 물동량을 무기로 삼아 주요 철도 회사들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석유를 전국으로 팔기 위해 철도 운송은 필수였습니다. 록펠러는 자신의 거대한 물동량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삼았죠. 철도 회사들을 상대로 거침없는 협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경쟁을 끝낼 아주 은밀한 카드를 꺼냅니다. 바로 철도 회사와의 비밀 리베이트 계약이었죠. 엄청난 대량 운송을 약속하는 대신 파격적인 운임 할인을 받아낸 것입니다. 록펠러는 매일 막대한 양의 석유를 끊임없이 운송해주겠다고 철도 회사에 약속했습니다. 그 달콤한 제안의 대가로 다른 곳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운임 할인을 비밀리에 챙겼죠. 록펠러는 대량의 화물 운송을 약속하는 대신 남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운임 할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비밀 리베이트 계약이었죠. 경쟁자들은 전혀 모르는 아주 은밀한 뒷거래였습니다. 대량의 석유를 꾸준히 맡기겠다는 조건으로 그들은 남들이 모르는 파격적인 운임 할인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은밀한 뒷거래는 경쟁자들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갔죠. 매일 엄청난 양의 석유 운송을 철도 회사에 몰아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대가로 록펠러는 운임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체결된 치명적이고도 완벽한 비밀 계약이었죠. 그는 막대한 운송량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철도 회사들로부터 엄청난 운임 할인을 받아냈습니다. 남들은 결코 알 수 없었던 은밀하고도 치명적인 리베이트 계약이었죠. 이 조용한 비밀 계약이 체결되자 그 결과는 곧바로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철도를 독점하다시피 한 스탠더드 오일은 다른 어떤 정유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으로 싼 가격에 석유를 내놓기 시작했죠. 이 은밀한 계약은 스탠더드 오일에게 엄청난 무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정유사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압도적으로 싼 가격에 석유를 팔 수 있었으니까요. 그야말로 절대적인 경쟁력을 손에 쥔 겁니다. 이 파격적인 운임 할인 계약 덕분에 스탠더드 오일은 시장에서 가장 싼 가격표를 내걸 수 있었습니다. 경쟁사들은 도저히 그 가격을 맞출 수 없었죠. 이 은밀한 뒷거래는 스탠더드 오일에게 엄청난 무기가 되었습니다. 다른 정유사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으로 싼 가격표를 붙일 수 있었죠. 시장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은밀한 뒷거래 덕분에 스탠더드 오일은 유례없는 무기를 쥐게 됩니다. 경쟁사들은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압도적으로 싼 가격에 석유를 시장에 쏟아냈죠. 끝없이 출하를 기다리는 수많은 술통들은 그들의 무서운 장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치밀한 비밀 계약 덕분에 스탠더드 오일은 다른 어떤 정유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으로 싼 가격에 석유를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경쟁자들에겐 재앙의 시작이었죠. 반면 낡은 방식만을 고수하던 경쟁사들은 전혀 다른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끝없이 치솟는 막대한 운송비를 감당하지 못한 채 하나둘씩 굳게 공장문을 닫아야만 했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운송비를 버티지 못한 경쟁사들은 하나둘씩 공장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적자가 서서히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죠. 결국 천문학적인 운송비를 버티지 못한 경쟁사들은 하나둘씩 공장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과 낡은 자물쇠는 이들이 맞이한 비참한 결말을 묵묵히 보여주고 있었죠. 결국 감당할 수 없는 운송비에 짓눌린 경쟁사들은 하나둘씩 공장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굳게 잠긴 철문 뒤로 그들의 화려했던 시절도 함께 저물어갔죠. 감당할 수 없는 물류비는 결국 치명타가 되었습니다.
하나둘씩 공장 문을 닫아야 했고 굳게 잠긴 철창만이 그들의 패배를 증명하고 있었죠. 멈춰버린 기계들은 다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높은 운송비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굳게 닫힌 공장 문턱엔 차가운 자물쇠만이 무겁게 채워졌습니다. 그들의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록펠러의 무자비한 압박에 경쟁사들은 하나둘 무너졌습니다. 그는 파산 직전의 정유소들을 아주 헐값에 사들였죠. 훗날 클리블랜드 대학살이라 불릴 그 끔찍한 서막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자금난에 빠진 정유소들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무너져가는 경쟁사들을 아주 헐값에 하나둘씩 집어삼켰죠. 훗날 사람들은 이 무자비한 인수전을 가리켜 클리블랜드 대학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파산 직전에 몰린 경쟁자들은 결국 록펠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쓰러진 기업들을 아주 헐값에 걷어들였고 이는 훗날 클리블랜드 대학살로 기록됩니다.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경쟁사들은 결국 록펠러의 손에 헐값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훗날 이 무자비한 인수전을 클리블랜드 대학살이라고 부르게 되죠. 파산 직전의 경쟁사들을 록펠러는 헐값에 쓸어 담았습니다. 시장은 이 무자비한 인수전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훗날 사람들은 이 사건을 클리블랜드 대학살이라 부르게 됩니다. 무너져 내린 경쟁사들은 결국 헐값에 그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이 잔혹한 인수전을 역사는 클리블랜드의 대학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록펠러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도와 정유망을 완벽히 통제하기 위해 아주 은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비밀 카르텔인 사우스 임프루브먼트사를 조직한 것이죠. 철도와 정유망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해 그는 더욱 은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소수의 권력자들을 모아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비밀 카르텔 사우스 임프루브먼트사를 조직한 것이죠. 그는 단순한 경쟁 우위를 넘어 시장 전체를 조정하고 싶었습니다. 철도망과 정유망을 완벽히 장악하기 위해 가장 은밀한 카르텔인 사우스 임프루브먼트사를 조직하게 된 것이죠. 철도망과 정유망을 완벽히 장악하기 위해 그는 마침내 거대한 그림자를 움직입니다.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카르텔, 이른바 사우스 임프루브먼트사가 어둠 속에서 탄생한 것이죠. 철도망과 정유망을 완벽히 장악하기 위해 그는 더욱 은밀한 계획에 착수합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악명 높은 비밀 카르텔, 사우스 임프루브먼트사였습니다. 철저히 베일에 쌓인 결탁이었죠. 철도와 정유망을 완벽하게 통제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이었죠. 마침내 그는 뜻을 함께하는 이들을 모아 사우스 임프루브먼트사라는 비밀 카르텔을 조직하기에 이릅니다. 오랜 시간 감춰져 있던 이 거대한 미략은 결국 언론을 통해 세상에 폭로되고 맙니다. 신문사의 윤전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록펠러의 음모를 전국으로 실어날랐죠. 이토록 거대한 비밀 합의가 영원히 숨겨질 수는 없었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인쇄기들이 이 끔찍한 담합의 실체를 세상에 토해냈죠. 신문 일면마다 록펠러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은밀한 거래는 결국 언론의 집요한 취재망에 포착되고 맙니다. 윤전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진실을 찍어냈고 이 충격적인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하지만 이 거대한 비밀은 오래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신문 인쇄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담합의 전말이 폭로되자 대중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죠. 이 은밀한 담합의 실체는 결국 언론을 통해 세상에 폭로되고 맙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윤전기에서 쏟아진 기사들은 사람들의 분노에 거대한 불을 지폈죠. 이 거대한 담합의 실체가 인쇄기를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가자 여론은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폭발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과 벼랑 끝에 몰린 독립업자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거세게 항의했죠. 철도 카르텔 계획이 결국 수포로 돌아가자 록펠러는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버립니다. 철도에 의존하는 대신 거대한 송유관 네트워크를 직접 건설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카르텔 계획이 물거품이 되자 록펠러는 아예 판을 엎어버립니다. 기차 대신 기름을 직접 실어 나를 거대한 송유관 네트워크를 땅 밑에 깔기 시작한 거죠. 카르텔 계획이 물거품이 되자 록펠러는 아예 판을 뒤집어 버립니다. 철도라는 운송수단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기로 한 것이죠.
그는 땅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송유관 네트워크를 직접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록펠러는 철도에 끌려다니는 대신 아예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로 결심합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송유관을 직접 깔아버린 거죠. 들판을 가로지르는 이 강철 파이프라인은 철도 회사들에게는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철도에 묶여있던 수많은 석유가 이제는 그가 만든 거대한 송유관을 타고 미국 전역으로 거침없이 뻗어나갔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완벽하고 혁신적인 독점의 완성이었죠. 거대한 송유관은 산과 강을 넘어 끝없이 뻗어나갔습니다. 철도 회사들은 이제 록펠러의 석유를 운송할 기회조차 완전히 잃게 된 것이죠. 혁신적인 대안이 기존의 낡은 질서를 완벽하게 무너뜨린 순간이었습니다. 1882년 록펠러는 거대한 법적 장벽에 부딪힙니다. 당시 법으로는 주 경계를 넘어 다른 회사를 소유할 수 없었죠.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 그는 변호사들과 머리를 맞댔습니다. 당시엔 다른 주의 회사를 소유하는 것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벽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들과 함께 교묘한 우회로를 찾아내죠. 바로 여러 회사를 하나로 묶는 트러스트 구조였습니다. 1882년 록펠러의 변호사들은 기발한 묘수를 냅니다. 다른 주의 회사들을 하나로 묶어 관리하는 트러스트라는 새로운 구조였죠. 법의 빈틈을 파고든 완벽한 우회로였습니다. 1882년 록펠러는 엄격한 규제를 피할 기막힌 묘수를 찾아냅니다. 바로 여러 회사를 하나로 묶는 트러스트 구조였죠. 법의 빈틈을 완벽히 파고든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법으로는 다른 주의 회사를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의 변호인단은 기발한 우회로를 찾아냅니다. 주주들의 주식을 한데 모아 통합관리하는 최초의 트러스트 구조를 고안한 거죠. 1882년 록펠러 측은 마침내 교묘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다른 주의 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엄격한 법망을 피하기 위해 여러 회사를 하나로 묶는 트러스트라는 구조를 창안한 것이죠. 당시 거대한 미국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그 놀라운 결과는 너무도 명확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마침내 미국 전역에 흩어진 석유 정제 시설의 90% 이상을 완벽하게 장악하게 됩니다. 지도 위 빈틈을 채워가듯 스탠더드 오일의 세력은 거침없이 뻗어나갔습니다.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정유소들이 하나둘 그의 손에 넘어왔죠. 결국 미국 전체 석유 정제 능력의 무려 90% 이상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전역의 석유 정제 시설 중 90% 이상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독점이 완성된 순간이었죠. 전국 곳곳을 뒤덮은 거대한 제국의 탄생이었습니다. 지도 위에 꽂힌 수많은 깃발들은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마침내 미국 전역 석유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며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완벽한 독점을 완성하게 됩니다. 마침내 스탠더드 오일은 미국 전역의 석유 정제 능력을 90% 이상 장악하게 됩니다. 경쟁의 여지조차 남기지 않은 완벽하고 거대한 독점의 완성이었죠. 마침내 미국 전역에 꽂힌 깃발들은 하나의 이름만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전체 석유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며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도 거대한 독점 제국을 완성했습니다.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한 스탠더드 오일은 이제 더 넓은 무대가 필요했습니다. 정든 고향 클리블랜드를 떠나 세계금융의 심장부인 뉴욕으로 향하게 된 것이죠. 거대 제국으로 성장한 스탠더드 오일은 정든 클리블랜드를 떠나 더 큰 무대로 향합니다. 그들이 새롭게 둥지를 튼 곳은 전 세계 자본이 모여드는 금융의 심장부 뉴욕이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한 스탠더드 오일은 마침내 고향 클리블랜드를 떠납니다. 그들이 새롭게 둥지를 튼 곳은 당대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던 뉴욕이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으로 성장한 스탠더드 오일은 마침내 초기 거점이었던 클리블랜드를 떠나 세계 금융의 심장부인 뉴욕으로 본사를 전격 이전하게 됩니다. 클리블랜드를 떠난 거대한 제국의 시선은 이제 세계 금융의 심장부로 향했습니다. 수면 위로 펼쳐진 맨해튼의 풍경은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웅장한 관문이었죠. 클리블랜드를 떠나 마주한 거대한 뉴욕의 스카이라인, 그곳에 대틀 내린 스탠더드 오일은 단순한 정유기업을 넘어 세계를 쥐고 흔들 거대한 제국으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중심, 브로드웨이 26번지,
이곳에 세워진 거대한 석조 사옥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제국의 중심이자 미국 경제를 좌우하는 거대한 권력의 심장부였습니다. 단순한 기업의 본사를 넘어 이곳은 거대한 제국의 심장과도 같았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미국의 정치와 경제 전반을 바로 이 육중한 건물 안에서 쥐락펴락했죠. 이곳은 단순한 기업의 본사, 그 이상이었습니다. 미국의 정치를 주무르고 경제의 흐름을 좌우하는 거대한 권력의 심장부였죠. 브로드웨이 26번지가 곧 제국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브로드웨이 26번지의 이 거대한 사옥은 단순한 기업의 본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정치를 은밀히 주무르고 거대한 경제를 쥐고 흔드는 진정한 권력의 심장부였습니다. 이 거대한 사옥의 벽 너머에서는 수많은 정치인과 기업가들이 은밀한 거래를 나누곤 했습니다. 단순한 기업의 본사를 넘어 미국 전체의 운명이 결정되는 진정한 권력의 심장부였죠.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사옥은 단순한 기업의 본사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정치와 경제조차 그들의 손끝에서 좌우되었죠. 브로드웨이 26번지는 절대 권력의 심장부였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에 조금이라도 반기를 드는 자에게는 가차없는 보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원유 공급이 뚝 끊기거나 의지하던 유통망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시기였죠. 스탠더드 오일에 조금이라도 반기를 드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원유 공급이 하루아침에 뚝 끊기거나 철도 유통망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아주 가혹한 보복이 뒤따랐기 때문이죠. 스탠더드 오일에 반기를 드는 순간 그들의 생명줄은 가차없이 끊어졌습니다. 원유 공급이 끊기거나 철도 유통망이 꽉 막혀버리는 등 매우 철저하고 가혹한 보복이 뒤따랐죠. 만약 스탠더드 오일에 조금이라도 반기를 든다면 그 즉시 가혹한 보복이 뒤따랐습니다. 원유 공급선이 완전히 끊기거나 필수적인 유통망이 하루아침에 가로막혀버렸죠. 스탠더드 오일에 반기를 드는 순간 모든 것은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원유 공급을 완전히 끊어버리거나 철도 유통망을 철저하게 막아버렸죠. 조금의 자비도 없는 가혹한 보복이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에 끝까지 반기를 드는 자들에게는 아주 가혹한 보복이 뒤따랐습니다. 그들의 원유 공급은 완전히 끊겼고 모든 유통망은 굳게 막혀버렸죠. 생명줄이 싹둑 잘려나간 셈이었습니다. 경쟁자가 완전히 사라진 고요한 시장. 스탠더드 오일이 유가를 단 1센트만 올려도 록펠러의 육중한 금고 안에는 매일 천문학적인 현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경쟁자가 모두 사라진 시장에서 스탠더드 오일이 가격을 조금만 올려도 그의 금고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쏟아졌습니다. 매일 굳게 닫히는 육중한 금고문 뒤로 셀 수조차 없는 부가 무섭게 쌓여갔죠. 마침내 독점 체제를 완성한 스탠더드 오일이 단 1센트라도 가격을 올릴 때마다 굳게 닫힌 록펠러의 거대한 금고 안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조용히 쌓여갔죠. 경쟁자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독점의 시장. 스탠더드 오일이 단 1센트만 가격을 올려도 록펠러의 거대한 철제 금고 안에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부가 매일같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경쟁자가 완전히 사라진 시장에서 스탠더드 오일이 단돈 몇 센트만 가격을 올려도 상황은 엄청났습니다. 록펠러의 거대한 금고에는 매일같이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이 밀려들며 육중하게 쌓여갔죠. 경쟁자가 모두 사라진 고요한 시장. 스탠더드 오일이 가격표를 바꿀 때마다 록펠러의 거대한 금고에는 셀 수 없는 막대한 부가 끝없이 쌓여만 갔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기업이 모든 부를 독차지하는 끝없는 탐욕은 결국 평범한 시민들의 거센 분노를 샀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은 이 거대한 독점에 맞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끝을 모르는 거대한 탐욕은 결국 평범한 시민들의 거센 분노를 불렀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부당한 독점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죠. 거대 기업들의 횡포가 일상을 짓누르자 평범한 시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은 부당한 독점에 맞서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죠. 거대 기업들의 끝없는 탐욕은 결국 평범한 시민들의 거센 분노에 불을 지피고 말았습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공정한 시장을 돌려달라며 한 목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죠. 끝없는 탐욕의 결과는 결국 거대한 분노였습니다. 거리에 모인 시민들은 더 이상 기업의 횡포를 참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공정한 규칙을 요구하며 일어선 것이죠. 거대 기업의 횡포는 마침내 시민들의 거센 분노에 불을 지폈습니다. 거리에 모인 사람들의 함성은 독점의 시대를 끝내라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밀려왔죠. 1890년 마침내 미국 의회의 의사봉이 무겁게 울려 퍼집니다.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모든 독점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아주 강력한 법안이 통과된 것이죠. 1890년 미국 의회는 무거운 결단을 내리며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공정한 경쟁을 억압하는 모든 형태의 독점을 전면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셔먼 반독점법의 탄생이었습니다. 1890년 마침내 의회의 결단이 내려졌습니다. 경쟁을 파괴하는 모든 형태의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죠. 바로 셔먼 반독점법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의회를 통과한 이 강력한 법안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모든 형태의 독점을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거대 자본에 대한 강력한 법적 경고였습니다. 결국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기업들에 대해 법의 준엄한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끝없이 시장을 장악해가던 거대 독점 기업들은 마침내 법이라는 견고한 벽 앞에 서서 그 무거운 책임을 묻게 된 것입니다. 1890년 미국 의회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공정한 경쟁을 억압하는 모든 독점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죠. 무거운 망치 소리와 함께 셔먼 반독점법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 한 탐사보도 기자가 전면에 나섭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이다 타벨. 과거 스탠더드 오일의 횡포로 아버지가 파산하는 아픔을 겪었던 인물이었죠. 이 거대한 골리앗에 맞서기 위해 한 탐사보도 기자가 전면에 나섭니다. 바로 스탠더드 오일 때문에 아버지가 파산하는 아픔을 겪었던 아이다 타벨이었죠. 이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한 사람이 조용히 펜을 들었습니다. 바로 탐사보도 전문기자 아이다 타벨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과거 스탠더드 오일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었죠. 스탠더드 오일의 무자비한 횡포에 한 탐사보도 기자가 분연히 일어납니다. 과거 록펠러에 의해 아버지가 파산하는 아픔을 겪었던 바로 아이다 타벨이었죠. 그녀는 거대한 골리앗을 향해 펜을 겨누었습니다. 이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가 펜을 들었습니다. 과거 스탠더드 오일의 아버지를 잃었던 탐사보도 기자 아이다 타벨이었죠. 방대한 기록 속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이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 드디어 한 인물이 펜을 듭니다. 바로 탐사보도 전문기자 아이다 타벨이었죠. 과거 스탠더드 오일에 의해 아버지가 파산하는 아픔을 겪었던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매클로스 매거진을 통해 스탠더드 오일이 숨겨온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불법 리베이트와 협박의 역사가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온 겁니다. 그녀의 기사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이 숨겨온 불법 리베이트와 경쟁자들을 향한 치밀한 협박의 역사가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기 시작했죠. 대중은 이 충격적인 진실에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그녀의 고발 기사는 매클로스 매거진에 매달 실렸습니다. 불법적인 리베이트와 협박 등 거대 기업이 감추려던 추악한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공개되기 시작한 것이죠. 철도 회사와 몰래 맺은 불법 리베이트부터 경쟁자들을 무너뜨린 협박의 역사까지 매클로스 매거진에 실린 그녀의 기사는 그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그녀는 매클로스 매거진을 통해 스탠더드 오일이 철저히 숨겨왔던 불법 리베이트와 협박의 역사를 세상에 낱낱이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자들은 그 충격적인 진실에 눈을 떼지 못했죠. 불법적인 리베이트와 무자비한 협박의 역사, 거대한 권력이 그토록 숨기고자 했던 어두운 진실들은 매클로스 매거진의 지면을 타고 마침내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됩니다. 타벨의 집요하고 꼼꼼한 취재 앞에서는 그 어떤 변명도 소용없었습니다. 명확한 증거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스탠더드 오일이 숨겨온 검은 비밀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죠. 타벨의 치밀하고 집요한 취재는 마침내 견고한 철옹성에 균열을 냈습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스탠더드 오일의 더러운 비밀들이 그 명확한 증거들 앞에 낱낱이 파헤쳐진 것이죠. 타벨이 찾아낸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그 거대한 기업도 발뺌할 수 없었죠.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스탠더드 오일의 비밀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타벨이 수집한 수많은 서류와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 거대한 기업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그들의 치부가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순간이었죠. 그녀가 찾아낸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그 거대한 스탠더드 오일조차 변명할 틈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철저히 숨겨져 왔던 그들의 추악한 비밀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난 순간이었죠. 이다 타벨이 수집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그 거대한 기업도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철저하게 감춰져 있던 그들의 부당한 거래 내역들이 마침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대중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록펠러는 그 거대한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되죠. 순식간에 그는 미국 역사상 가장 미움받는 악덕 자본가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언론의 십자포화가 쏟아지면서 록펠러는 순식간에 미국에서 가장 미움받는 악덕 자본가의 상징으로 전락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라는 찬사는 사라졌고 탐욕스러운 독점가라는 꼬리표만이 그의 거대한 그림자처럼 따라붙게 된 것이죠. 록펠러는 그저 부유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미국 전역에서 가장 미움받는 인물이 되고 말았죠. 사람들의 눈에 그는 피도 눈물도 없는 악덕 자본가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한때 혁신의 상징이었던 록펠러는 어느새 가장 지독한 악덕 자본가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그를 향한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나갔죠. 거대한 제국을 세운 대가로 그는 세상에서 가장 미움받는 남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성공을 향한 그의 끝없는 갈망은 결국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록펠러는 순식간에 미국 역사상 가장 미움받는 악덕 자본가의 상징으로 전락했죠. 거대한 부를 쌓아 올렸지만 록펠러는 순식간에 미국 역사상 가장 미움받는 탐욕스러운 자본가의 상징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름에는 지울 수 없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들끓기 시작하자 결국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스탠더드 오일을 상대로 역사적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들끓자 마침내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움직입니다. 거대한 독점 기업을 해체하기 위해 미 연방정부가 역사적인 반독점 소송에 막을 올린 것이죠. 걷잡을 수 없이 분노한 여론은 결국 백악관을 움직였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강력한 지휘 아래 연방정부는 마침내 칼을 빼들었죠. 스탠더드 오일을 상대로 거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들끓자 결국 미국 연방정부가 직접 칼을 빼들었습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지휘 아래 스탠더드 오일을 향한 거대한 소송이 시작된 것이죠. 결국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지휘 아래 미국 연방정부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을 상대로 거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길고 험난한 법정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결국 걷잡을 수 없이 여론이 들끓자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 직접 칼을 빼들었습니다. 거대 독점 기업 스탠더드 오일을 해체하기 위해 연방정부가 마침내 강력한 소송에 돌입한 것이죠. 세월이 흘러 백발의 노인이 된 록펠러. 그는 마침내 거대한 독점 혐의로 차가운 법정 증언석에 앉게 됩니다. 수많은 취재진과 날선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그의 태도는 기묘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검사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내며 그를 강하게 압박했지만 증언석에 앉은 노년의 록펠러는 그저 평온한 얼굴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노인이 된 록펠러는 결국 증언대에 앉았습니다. 쏟아지는 수많은 질문들 속에서도 그는 그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죠.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도 그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날선 질문들이 폭풍처럼 쏟아져도 그의 대답은 언제나 한결같았습니다. 그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조용히 되풀이할 뿐이었죠. 노인이 된 록펠러는 고성이 오가는 거친 신문 앞에서도 그저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이 한마디만 반복했죠. 70대의 노인이 된 록펠러는 법정의 날선 추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수많은 혐의에 대해 그는 그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조용히 되풀이했습니다. 1911년 5월 미국 연방대법원. 무거운 침묵 속에서 판결문이 낭독됩니다. 재판부는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를
명백한 독점 기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거대 기업의 운명을 바꿀 충격적인 선고의 시작이었습니다. 1911년 5월 마침내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집니다. 재판부는 스탠더드 오일이 명백한 독점 기업이라고 못 박았죠. 이는 미국 산업계 전체를 뒤흔든 참으로 충격적인 판결이었습니다. 1911년 5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마침내 무거운 침묵을 깨고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이 불법적인 독점 기업이라는 충격적인 선언이 법정을 울렸죠. 재판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조용한 법정을 가득 채웠습니다. 판결문의 끝에서 내려진 결론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법을 위반한 거대한 독점 기업이라는 것이었죠. 마침내 1911년 5월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팽팽한 긴장 속에서 스탠더드 오일이 거대한 독점 기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1911년 5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마침내 무거운 침묵을 깨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은 명백한 불법 독점 기업이며 이 거대한 제국을 즉각 해체하라는 충격적인 선고였죠. 대법원의 판결은 무척이나 단호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려 34개의 독립된 회사로 완전히 쪼개라는 명령이었죠. 그토록 견고했던 철옹성이 마침내 산산조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려 34개의 독립된 회사로 완전히 쪼개라는 명령이었죠. 역사상 유례없는 해체 선고였습니다. 재판부의 선고는 단호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을 무려 34개의 독립된 회사로 분할하라는 해체 명령이었죠. 그토록 견고했던 거대 제국이 마침내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부의 선고는 단호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을 무려 34개의 독립된 회사로 완전히 쪼개라는 것이었죠. 거대한 석유 제국이 마침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죠. 법원의 판결은 단호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을 무려 34개의 완전히 독립된 회사로 분할하라는 것이었죠. 난공불락 같았던 거대한 독점 제국이 결국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스탠더드 오일을 무려 34개의 독립된 회사로 완전히 쪼개라는 해체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대한 독점 제국이 마침내 산산조각 나고 만 것이죠.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동안 록펠러의 몸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에 접어들며 극심한 스트레스는 그에게 깊은 우울증을 안겨주었습니다. 멈추지 않는 사업의 압박은 결국 그의 몸과 마음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50대 중반에 접어들 무렵 그는 극심한 소화불량과 깊은 우울증에 시달려야만 했죠. 사업이 거대해질수록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중압감도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결국 50대 중반에 이르러 심각한 소화불량과 깊은 우울증이 찾아왔죠. 거대한 제국을 통제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그의 몸을 서서히 갉아먹었죠. 50대 중반에 이르자 심한 소화불량과 깊은 우울증이 그를 덮쳤습니다. 창밖의 빗방울처럼 마음은 늘 어둡고 무거웠죠.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그는 깊은 우울감에 빠지곤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 정작 자신의 몸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50대 중반에 접어든 록펠러는 매일 극심한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만성적인 소화불량과 깊은 우울증이 그를 덮쳤죠. 빗방울이 맺힌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그저 지치고 병든 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오랜 세월 누적된 극심한 스트레스는 결국 그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머리카락과 눈썹까지 모두 빠지는 건발성 탈모증을 앓게 되자 1897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합니다. 병세는 갈수록 악화되어 머리카락은 물론 눈썹까지 모두 빠지고 말았죠. 건발성 탈모증이라는 무거운 진단 앞에 결국 1897년 그는 모든 경영일선에서 조용히 물러나게 됩니다. 머리카락은 물론 눈썹마저 모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번발성 탈모증은 깊은 상실감을 주었죠. 결국 1897년 그는 조용히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급기야 머리카락은 물론 눈썹까지 모두 빠져버리는 심각한 탈모증이 그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1897년 그는 평생을 바친 회사의 경영 일선에서 쓸쓸히 물러나게 됩니다.
증세는 더욱 악화되어 머리카락은 물론이고 눈썹까지 모두 빠져버렸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운 고민 끝에 1897년 그는 결국 경영 일선에서 내려오기로 결심합니다. 머리카락은 물론이고 눈썹까지 모두 빠져버리는 심각한 번발성 탈모증, 이 깊은 육체적, 심리적 고통 속에서 그는 결국 1897년 화려했던 경영 일선에서 쓸쓸히 물러나게 됩니다. 은퇴 후 록펠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막대한 재산을 가장 의미 있게 쓰고 싶었죠. 그래서 그는 침례교 목사인 프레더릭 게이츠를 자신의 첫 자선 사업 관리자로 전격 고용합니다. 은퇴 후 록펠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막대한 재산을 어떻게 사회에 의미 있게 돌려줄 수 있을지 말이죠. 결국 그는 침례교 목사였던 프레더릭 게이츠를 고용해 자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합니다. 게이츠는 단순한 자선과 기부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록펠러의 막대한 부를 사회에 어떻게 환원해야 할지 가장 체계적인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갔죠. 두 사람은 조용한 서재에 마주 앉아 수많은 기부 요청들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단순한 선행을 넘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단순히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을 넘어 게이츠는 자선 사업에도 엄격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수많은 요청 서류들을 함께 검토하며 가장 가치 있는 곳을 찾아냈죠. 상상을 초월하는 그의 막대한 재산은 이제 체계적인 자선 사업으로 탈바꿈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든든한 조력자 게이츠와 함께 세상을 향한 위대한 나눔의 역사가 마침내 시작된 것이죠. 그의 첫 번째 대규모 자선 프로젝트는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록펠러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파산 위기에 처해 있던 시카고 대학교에 주목했습니다. 당시 시카고 대학교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파산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록펠러는 이 대학에 막대한 자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습니다. 무너져가던 학교는 결국 세계적인 명문대로 다시 태어났죠. 파산 위기에 처해 있던 시카고 대학교는 그의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결정적인 도움 덕분에 학교는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첫 대규모 프로젝트는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파산 위기에 처했던 시카고 대학교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죠. 이 엄청난 후원은 학교를 세계적인 명문대로 성장시켰습니다. 언제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았던 이 학교는 록펠러의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최고 수준의 명문대학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죠. 록펠러의 첫 대규모 프로젝트는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파산 위기에 처했던 시카고 대학교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죠. 그 덕분에 오늘날의 세계적인 명문대로 키워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자선 사업 중에서도 가장 놀라운 성과는 바로 의학 분야에서 나타납니다. 1901년 그는 록펠러 의학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죠. 인류를 질병에서 구하겠다는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가 세운 록펠러 의학연구소는 수많은 전염병과 싸웠습니다. 특히 황열병과 뇌수막염 같은 무서운 질병의 치료법을 찾아내며 현대의학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갔죠. 그가 설립한 의학연구소는 질병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황열병과 뇌수막염의 치료법이 이곳에서 탄생하게 되죠.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바로 이 헌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설립한 록펠러 의학연구소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현대의학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연구진들은 밤낮 없이 현미경을 들여다보며 마침내 황열병과 뇌수막염의 치료법을 찾아냈죠. 특히 황열병이나 뇌수막염 같은 당시로서는 치명적이었던 질병들의 치료법을 찾아냅니다. 이는 현대의학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은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죠. 그가 설립한 록펠러 의학연구소는 황열병과 뇌수막염 같은 치명적인 질병의 치료법을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이는 현대의학이 도약하는 결정적인 발판이 되었죠. 1913년 록펠러는 거대한 자선단체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킵니다. 바로 록펠러 재단의 탄생이었죠. 오직 하나의 목적을 향해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 전체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일이었죠. 1913년 그는 마침내 록펠러 재단을 공식 출범시킵니다. 인류의 복지 증진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세상에 선포한 것이죠. 단순한 기부를 넘어선 체계적인 자선의 시작이었습니다. 1913년 그는 마침내
인류의 복지 증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내걸고 록펠러 재단을 출범시킵니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체계적인 자선이 시작된 겁니다. 1913년 마침내 록펠러 재단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확고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류의 복지 증진이었습니다. 1913년 마침내 그의 오랜 구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복지 증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내걸고 록펠러 재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킨 것이죠. 마침내 1913년 전 세계 인류의 복지 증진을 내건 록펠러 재단이 세상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체계적이고 거대한 자선 시스템이 위대한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1914년 록펠러 가문의 명성에 큰 피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들이 소유했던 콜로라도 철강회사에서 파업 노동자들이 참혹한 비극을 맞이한 것이죠. 록펠러 가문이 소유했던 콜로라도 연료철강회사, 그곳의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맞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1914년 이들의 텐트촌은 끔찍한 화염에 휩싸이고 맙니다. 1914년 콜로라도의 텐트촌, 록펠러 가문이 소유한 회사에서 파업 중인 노동자들을 향해 끔찍한 총격이 가해졌습니다. 불길이 치솟은 그날의 참극은 얼어들로 학살로 역사에 남게 되죠. 결국 1914년 봄 록펠러 가문이 소유했던 광산에서 끔찍한 비극이 벌어집니다. 파업 중이던 노동자의 텐트촌이 무참히 짓밟히고 불타오른 겁니다. 불타버린 천막들 사이로 매캐한 연기만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린아이와 여성을 포함한 수많은 가족들이 이 끔찍한 비극 속에서 희생되고 말았죠. 록펠러 가문의 명성에는 치명적인 오점이 남게 되었습니다. 새까맣게 불타버린 텐트의 잔해들만이 그날의 끔찍했던 참상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잿더미로 변해버린 이 사건은 록펠러 가문의 역사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핏빛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거센 비난 속에서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쓰게 된 록펠러 가문. 하지만 그들은 곧바로 홍보 전문가 아이비 리를 고용해 대대적인 이미지 개선에 나섭니다. 그 유명한 동전 기부가 바로 이때 시작되었죠. 록펠러 가문은 이 사건으로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썼지만 곧바로 홍보 전문가를 고용하게 됩니다. 길거리의 아이들에게 반짝이는 다임 동전을 나눠주며 대대적인 이미지 개선에 나선 것이죠. 록펠러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홍보 전문가 아이비 리를 고용했습니다. 그는 거리의 아이들에게 반짝이는 다임 동전을 나누어주며 인자한 할아버지로 다가가기 시작했죠. 아이비 리의 조언에 따라 록펠러는 직접 대중 앞에 나섰습니다. 거리를 걷다 마주치는 아이들에게 반짝이는 다임 동전을 나누어 주었죠. 냉혹한 사업가의 얼굴을 친근한 할아버지로 바꾸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 반짝이는 다임 동전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친근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연출한 아주 치밀한 홍보 전략이었죠. 대중의 싸늘했던 시선도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길거리에 나선 그는 아이들에게 반짝이는 다임을 직접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작은 동전 하나는 차가웠던 기업가의 이미지를 자상한 할아버지로 완벽하게 바꾸어 놓았죠. 치열했던 모든 경영에서 물러난 뒤 록펠러의 삶은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따뜻한 플로리다의 별장에 머물며 그는 골프채를 손에 쥐었죠. 푸른 잔디 위를 천천히 걷는 시간은 그에게 온전한 평온을 선물했습니다. 모든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난 뒤 그는 따뜻한 플로리다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서 매일 골프를 즐기며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조용하고 평온한 일상을 만끽했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플로리다의 겨울 별장. 평생을 짊어졌던 경영의 무게를 모두 내려놓은 그는 푸른 잔디 위에서 천천히 골프채를 휘두르며 비로소 조용하고 평온한 자신만의 시간을 만끽했습니다.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난 그는 플로리다의 따뜻한 별장에 머물렀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서 천천히 골프를 즐기며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조용한 일상을 보냈죠. 모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록펠러는 따뜻한 플로리다의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서 골프를 즐기며 치열했던 과거를 조용히 내려놓았죠. 그의 노년은 무척 평온했습니다. 모든 경영에서 물러난 그는 따뜻한 플로리다의 별장에 머물렀습니다. 푸른 잔디 위에서 골프를 즐기며 길고 치열했던 삶의 끝자락을 아주 조용하고 평온하게 마무리했죠. 1937년 5월 23일
세상을 뒤흔들었던 거대한 삶의 수레바퀴가 마침내 멈춰섰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나이는 97세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937년 5월 23일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나이는 97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세계를 지배했던 거인의 마지막 순간은 그가 이룬 부에 비하면 무척이나 고요했습니다. 1937년 5월 23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를 쌓았던 사나이는 97살의 나이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을 호령했던 거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소박했습니다. 1937년 5월 23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부의 제국을 건설한 사나이는 97세의 일기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잠든 곳에는 화려한 기념비 대신 소박한 묘비만이 남겨졌습니다. 1937년 5월 23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를 쌓았던 사나이는 97세를 일기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화려했던 영광을 뒤로 한 채 단출한 묘비명만을 남겼죠. 1937년 5월 23일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를 쌓았던 사나이는 97세의 나이로 마침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돈을 가졌던 거인의 마지막은 무척이나 차분하고 평온했습니다. 거대한 제국 스탠더드 오일은 결국 역사 속으로 해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각들은 사라지지 않았죠. 오늘날 엑손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기업들로 새롭게 태어나 살아남았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제국은 해체되었지만 그 조각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엑손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오늘날 세계 최대의 거대 에너지 기업들로 다시금 굳건히 자리 잡았죠. 비록 회사는 해체되었지만 그 거대한 조각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엑손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기업들이 바로 그 흩어진 조각들에서 태어났죠. 제국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 파편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엑손모빌과 쉐브론 같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기업들이 바로 그 조각들입니다.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이름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조각들은 엑손모빌과 쉐브론 등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죠. 세계 최대의 에너지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그 명맥을 굳건히 잇고 있습니다.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이름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조각들은 오늘날 엑손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기업들로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죠. 거대한 제국이 34개의 기업으로 쪼개진 직후 사람들은 이제 록펠러의 시대가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분할된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폭등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회사가 여러 개로 쪼개진 직후 각 기업들의 주가는 무서운 속도로 치솟았습니다. 그 결과 록펠러의 개인 재산은 독점 해체 이전보다 훨씬 더 거대해지고 말았죠. 아이러니하게도 회사가 여러 개로 쪼개진 직후 시장의 반응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각 독립기업들의 주가가 무서운 속도로 폭등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의 장부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거대한 숫자들이 찍히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회사가 여러 개로 쪼개진 직후 시장의 반응은 정부의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독립된 기업들의 주가가 무서운 속도로 치솟기 시작했죠. 그가 가진 주식의 가치도 함께 폭등했습니다. 분할된 작은 조각들은 각자의 시장에서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해체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록펠러의 총 자산 규모는 이전보다 훨씬 더 거대해졌죠. 거대한 제국은 법의 철퇴를 막고 산산조각 났지만 그 파편들은 시장에서 각각 황금알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록펠러가 손에 쥔 재산은 독점 기업 시절보다 훨씬 더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죠. 참으로 기막힌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록펠러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모습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피도 눈물도 없이 경쟁자를 무너뜨린 냉혹한 독점 자본가의 얼굴일까요? 아니면 인류의 삶을 개선한 위대한 자선가의 미소일까요? 한편에서는 그를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독점 자본가로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인류의 삶을 개선한 위대한 자선가로 칭송하기도 했죠.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독점 자본가였을까요? 아니면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위대한 자선가였을까요?
이 상반된 두 가지 얼굴은 여전히 뜨거운 논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피도 눈물도 없는 독점 자본가라 부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인류의 삶을 개선한 위대한 자선가로 기억하기도 하죠. 이 엇갈린 평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독점 자본가였을까요? 아니면 막대한 부를 나누어 인류의 삶을 개선한 위대한 자선가였을까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평가는 오늘날까지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독점 자본가였을까요? 아니면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위대한 자선가였을까요? 그를 향한 역사의 평가는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현대 자본주의의 뼈대를 단단하게 구축했다는 사실입니다.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그 거대한 그림자는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죠.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가 현대 자본주의의 거대한 뼈대를 직접 세웠다는 사실이죠. 록펠러가 남긴 그 거대한 그림자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아주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 있습니다. 그가 설계한 거대한 시스템이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의 뼈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짙은 그림자는 세기를 넘어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아주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가 현대 자본주의의 거대한 뼈대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경제 구조와 그 깊은 그림자는 여전히 록펠러라는 거인의 숨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입니다. 그가 만든 뼈대 위에서 지금의 자본주의가 숨쉬고 있다는 것이죠. 세기를 넘어선 그의 짙은 그림자는 여전히 우리 삶 곳곳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현대 자본주의의 뼈대를 완성했다는 것, 그리고 그 거대한 그림자가 지금도 우리 삶 곳곳에 아주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